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3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반갑고도 놀라운 뉴스 하나가 있었죠? 네. 박 PD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박 PD가 아재 개그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아재 개그를 해야죠. 이 업체에 대해서는. 아, 그렇군요. 예, 이 발음으로 하는 아재 개그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배다른 민족. 아, 배다른 민족. 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박 PD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배다른 민족은 아니고 배달의 민족이라고 있죠. 그렇죠. 주말 동안 한 번 정도 뭐 치킨이나 족발 시켜 먹으시라고 한번 이용했던 그런 앱이잖아요. 이 배달의 민족이 네이버나 다음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더라고요. 어제 미세먼지가 많아서 외식 대신에 시켜 먹자. 뭐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배달의 민족이 엄청나게 쿠폰을 뿌렸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해요. 무슨 일이냐면요.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요. 재밌죠? 우아한 형제들. 네. 우리도 이렇게 좀 회사 이름을 멋지게 만들어야 될 텐데. 저희가 창업할 즈음에 무슨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런 형제들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썰렁한 형제들? 썰렁한 형제들? 아무튼요. 이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라고 계시잖아요. 네. 이 김봉진 대표가요. 사죄를 환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우아한 형제들 여기가 스타트업에 불과하잖아요. 아니 거기 대표가 겨우 사죄 출연하는 것 가지고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김 대표가 약속한 액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100억 원. 와. 장난 아니죠. 김 대표는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요. 앞으로 3년간 개인 지분을 처분하여 1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다. 우선 이 중 절반 정도를 저소득층 아이들 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멋있네요. 아니 근데 이쯤에서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겨우 스타트업 대표인 김 대표가 얼마나 돈이 많길래 100억 원이나 선뜻 내놨을까? 보통 100억 원 정도 기부하려면 아무래도 개인 재산이 한 조 단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김 대표가 이끄는 우아한 형제들은요. 아직 외관기관이라고 하죠. 뭐 상장이나 이런 게 안 됐어요. 그래서 지분관계나 이런 게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는데 일단 이 회사는요. 창업한 지 6년이 됐거든요. 6년 동안 거의 대부분 적자였어요. 그렇죠. 5년 동안 적자였고 6년째였던 작년에야 겨우 흑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매출이요. 849억 원, 영업이익은 25억 원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김 대표의 재산 얼마나 될까요? 100억 원을 기부하기에는 조금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아직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상장 회사라 어림짐작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현재 김 대표의 평가 재산 그것 중에 한 3분의 1은 내놔야 100억 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돈 많은 자산가라도 3분의 1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 이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최소한 한국에서는 유일무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다들 물어봤겠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자신의 3분의 1 어쩌면 2분의 1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느냐. 이에 대해 김 대표는요.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재물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베풀어주는 것만한 것이 없다. 이게 김 대표가 직접 하신 얘기는 아니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했던 얘기거든요. 네. 이 글을 소개를 한 거죠. 나도 이런 심정이다. 정약용 선생님과 같은 심정이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최근 2달 전에 안식 휴가를 떠나셨거든요. 그동안에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2달간 안식 휴가를 다녀오면서 깊이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 이것도 당연히 비즈니스 하는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100억 원을 선뜻 내놓은 거죠. 그러면서 김 대표는요.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배우고 싶은 미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기억 그리고 이분이 전문대를 나오셨거든요. 네. 전문대를 졸업한 뒤에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해서 대학원을 나온 자신의 상황 이런 것도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는 어린 시절 힘들게 공부를 했다. 이런 힘듦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진짜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분이 처음 사업했었을 때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았대요. 30 초반에 개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요. 전세금을 잃고 큰 빚을 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김 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대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 오기까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한 감사함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저희가 신문사에 있을 때 IT 담당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봉진 대표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물론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작은 스타트업이었겠지만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보통 기자들을 대상으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대표들은 맨 처음에만 잠깐 나오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밥 먹으러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 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진행도 다 하시고, 그러니까 질문도 다 받고, 그리고 좀 곤란한 질문이 들어와도 그거를 슬기롭게 넘어가는 그런 지혜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가 대답하기 힘든 거 밑에 사람들한테 넘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해결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게 보이더라고요. 네, 전 개인적으로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애청자분들은 직접 한번 김봉진 대표 쳐보시면 저희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저희가 이거 멋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이거 가지고 그렇죠. 또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아니 이렇게 기부하는 거 나눔을 하겠다는 거 이거 그냥 몰래 해도 되지. 왜 굳이 공개를 할까?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도 인간인지라 공개적인 약속으로 저 스스로의 의지를 지키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하. 이렇게 공개해야 야, 너 왜 100억 원 다 기부 안 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살 빼는 것도요. 혼자서 나 몇 킬로 빼야지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의지가 더 생기고요. 그런 뜻이라는 얘기인 거죠. 진짜 설명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래서인지 저희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네티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벌써 수만 개의 좋아요, 공감 이게 막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정작 벤처업계에서는요. 이 김 대표의 이런 행동 이거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래요. 왜냐면요. 이 김 대표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배달의 민족 그 우아한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김 대표는요. 퇴근할 때 인사하지 않습니다. 휴가에는 사유가 없습니다. 이런 문구를요. 딱 들어가는 입구 사무실 가장 높은 위치에 걸어놓고 그냥 걸어만 놓은 게 아니에요. 이걸 실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아한 형제들 진짜 직원들은요. 퇴근할 때 인사 안 하고 그냥 나와요. 언제든지 자기 일만 끝나면. 그리고 휴가 갈 때 사유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 휴가 가겠다고. 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얘기도 저희가 예전에 드렸었죠. 지방 출신 직원들이요. 일요일을 가족들과 더 오래 더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요. 월요일 오후에 출근하는 4.5일제 이런 것도 실시하고 있어요. 어허. 월요일 오전에는 출근하려면 너무나 힘들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방분들은요. 일요일 날 저녁에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일요일 저녁까지 즐겁게 가족들이랑 지내고 월요일 날 늦지막히 출근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일요일 오후에 어쩔 수 없이 올라와야 되니까 고속도로가 막히고. 그러니까 그럼 월요일에 출근해서도 피곤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는 안 내려가야지. 가족들과 또 멀어지고. 아하,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이렇게 우리 기업에서 보기 힘든 노동 친화 정책 이거 펼치고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이게 압권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얘기는요, 제가 추측컨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감옥에 있는 제 드래곤 있죠. 이재용 들으라고 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김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요. 지난달 창립 1주년을 맞이했는데 이때 스타트업 신경제 선언문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네.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편법 승계와 가족 경영을 하지 않겠다. 들으라고 한 얘기 맞죠? 네. 아무튼요. 저는 이 문구도 보면서 회사 이름만큼이나 우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김 대표의 이런 나눔 기부 행위가요, 박수 받을 만은 하지만 경제학적으로도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요, 얼마 전에 저희 팟빵 게시판에 프레이저님이 물으셨죠. 네. 나눔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정말 의미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요, 오늘은요, 나눌수록 커지는 나눔의 마법을요, 경제학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입이 아프도록 이런 얘기하죠.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 근데 진짜 배가 되나? 경제학적으로도 그럴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렇죠. 배가 산으로도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안 가고 어떻게 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산업도시, 이걸 꼽으라면 빠지지 않는 곳이 3곳이 있더라고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산업도시요? 예. 뭐 중국의 선전 이런 데 아니에요? 그런데도 빠지지 않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곳은요, 3군데인데 캐나다의 퀘벡,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그리고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렇게 3곳이래요. 몬드라곤은 알아요. 몬드라곤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무튼 몬드라곤 아시니까 이 질문도 대답하실 수 있겠네요. 이들 도시의 공통점. 여기 몬드라곤은 협동조합, 이걸로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박 PD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요.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지역 경제 활동 비중이요, 다른 도시보다 무려 10에서 20%나 높은 곳이래요. 아하. 이래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 도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박 PD가 방금 언급하셨던 몬드라곤은 아까 협동조합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벌써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고요, 일반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는 이거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또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몬드라곤은요, 최근 분리 독립으로 시끄러운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을 토대로 해요. 근데 현재 시끄러운 데는 여기가 아니죠. 카탈루니아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 옆에 있는 바스크도 분리 독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하. 그런데 아무튼 카탈루니아 지방보다는 조금 작은데, 여기는요, 이 바스크 지방은요, 협동조합이 엄청 잘 나간대요. 이 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사가요, 무려 280개가 넘는데요.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 재벌들도 280개 회사 가진 재벌은 없지 않나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한국 재벌과는 달리요, 몬드라곤 협동조합은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고 해요. 그래서요, 조합원들이 회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요, 경영 전반을 민주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놀라운 제도가 갖춰진 것은 이유가 뭘까 살펴보면요, 설립자 덕분이라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뛰어난 경영인이길래 이런 회사를 설립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만든 분은요, 경영인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관련된 사람도 아니에요. 네. 누군지 아세요? 신부세요. 신랑 신부? 그 신랑 신부 말고요, 카톨릭. 스페인은 카톨릭이 국교잖아요. 카톨릭의 신부님이라는 거죠. 1941년에 호세 마리아 신부가요, 처음 이 바스크 지방에 부임했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스페인 내전이 끝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때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 지역이 스페인에서도 가장 산악지방이기 때문에 엄청 낙후됐다는 거예요. 청년 아이들 일자리는 고사하고요, 교육조차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 마리아 신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 지역 사람들 어떻게든 잘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그래서 생각하셨던 게 일자리와 교육을 제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호세 마리아 신부가요, 기술학교를 세우고요, 작은 석유 난로 공장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울고라고 해요. 울고. 예, 웃고가 아니라 울고입니다. 예. 이것이 몬드라곤 협동조합 기업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울고가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점점 잘 되고 조합이 날로 성장을 구가하면서요, 어떻게 됐느냐, 스페인 여행 가신 분들은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이거를 건축했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가 바로 몬드라곤 건설. 그래요? 몬드라곤 협동조합 안에 있는 회사예요. 280개 회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야, 이 구겐하임 미술관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빌바오가 지금의 우리나라의 조선소, 이 조선소들이 있는 지역처럼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관광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구겐하임 미술관이 들어오면서 미술 관광 특
석화 도시로 재탄생했다. 그렇죠. 예. 저희 제나님이 이거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근데 이 멋진 미술관을 만든 곳이 바로 몬드라곤 건설. 그리고 에로스키, 파고르 이런 브랜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기업들도 몬드라곤 협동조합 내에 있다고 합니다. 에로스키는 뭐 에로틱한 스키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멋진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 내에는요. 전기, 자동차, 철강, 공작 기계 이거를 비롯해서요. 서비스, 유통, 금융, 교육 280개 회사니까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미국 나사 있죠. 미국 항공우주국 여기에 정밀 우주선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도 들어있대요. 이야. 대단하죠. 덕분에요.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은요. 자산이 무려 40조 원. 그리고 노동자가요. 8만 4천 명. 장난 아니죠. 스페인에서 7번째로 큰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숫자가 조금 떨어져서 10번째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스페인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회사라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아는 조합 중에 가장 큰 거 서울우유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대부분의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동네 구멍가게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랑 비교하면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이탈리아 볼로냐 지방에 있는 에밀리아 로마냐 여기도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산업 지역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요. 4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이요.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서로 돕고 배려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대요. 그래서요. 에밀리아 로마냐 전체 GDP 중 약 3분의 1이 협동조합에서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네. 3분의 1을 여기서 책임지고 있다는 거죠. 이탈리아 자체가 협동조합이 되게 활발한 나라거든요. 네. 근데 이탈리아 전체 협동조합이 약 20%, 대형 협동조합이 약 50%가 이 지역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전체에서 이 지역의 협동조합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에밀리아 로마냐는요. 2000년대 초반 유럽 재정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실업률이요. 이탈리아는 물론 EU 평균보다 훨씬 낮았대. 낮은 것도요. 절반 이하로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재정위기 때도 실업률이 3%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거의 완전 고용이었던 거죠. 1인당 GDP도요. EU 내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현재 4만 유로. 장난 아니게 높죠. 캐나다의 퀘벡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요. 3,300개의 협동조합과 상호조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합원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느냐? 880만. 캐나다가 이렇게 인구가 많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상 전원 조합원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요. 최근에도요. 이 퀘벡주에는요. 실업률이 6%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게 1976년 캐나다에서 이 실업률 관련된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래요. 몬드라곤, 에밀리아 로마냐, 퀘벡주 여기가 이처럼 성공한 이유 다들 아실 수 있으시겠죠? 바로 협동조합의 힘 덕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세 군데에서만 유독 조합이 강세를 나타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협동조합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해요. 협동조합이 잘 된다는 얘기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세 개 지역 말고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조합은 다 좋은데 큰 결정을 할 때 조합원들끼리 너무 반목이 심하다. 그렇죠.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인 비전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사실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국가에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협동조합 모델이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실패 사례가 많고요. 그래서 수구보수에서는 이런 얘기들 하죠. 그것 봐라. 협동조합이 말이나 되는 비즈니스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죠. 협동조합 자체가 자생력 갖추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협동조합 자체는 이건 반시장적이다. 반자본주의적이다. 그리고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거 좌파 운동권에서 하는 얘기 아니냐. 특정인 세력 기반을 만들기 위한 정치 쇼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해요. 물론 이 같은 비판은요. 아까 얘기해드렸던 몬드라곤이나 에밀리아 로마냐나 퀘벡주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잘 되고 있다고 얘기 드렸죠. 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여러 사례를 보면 대충의 이유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유냐? 바로 개방입니다. 뭔 얘기냐면요. 많은 이익이 나는 조합원이 자격을요. 제한을 두지 않아요. 이들 세들 지역은. 이거를 그냥 활짝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몬드라곤 그룹에 10대 운영 원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아세요?
조합원의 자격은 모두에게 개방한다.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 덕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몬드라곤에서 일하는 노동자가요 84,000명이 넘어요. 게다가 불황기에 어떻게 하느냐? 일반 회사 같으면 불황기 되면 사람 자를 생각부터 하죠. 그렇죠. 근데 몬드라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보다는요 재교육을 통해서 관련 회사가 280개나 되잖아. 인력을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속 성장기에 이때 잘 나갈 때는 또 분란이 일어나죠.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조합원들끼리 야 배당 많이 가져가겠어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이들 지역의 몬드라곤이나 이런 데에서는요 조합원들끼리 이런 이익금을 배당으로 나누기보다는요 신규 협동조합에 대한 창업 지원, 사회 환원, 교육 사업 이런 데 적극 활용한다고 해요. 더 많은 일자리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 한마디로 개방과 나눔, 이게 협동조합을 성공으로 이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나 캐나다의 퀘벡 여기도요 협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서로를 돕고 배려하고 정보를 나눈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있대요. 회사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이웃집 공장이나 가게 제가 쓰러져야지 내가 사는 거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자체는 아예 관심이 없대요. 이들은요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거를 자발적으로 모여서 모색한다고 해요. 특히나 큰 기업이 작은 기업, 우리나라의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데 이런 데들이 하는 그런 억압도 여기선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 나눌수록 커지는 나눔의 마법을 이 개방이라는 비밀 연기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들 지역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FC 바르셀로나 뭐 이런 것도 조합이었다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얘기한 거 가지고 야 수구보수의 그 날선 공격 막아낼 수 있겠어? 이거 가지고 수긍하기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프레이저님도 이거 뭐 협동조합에나 먹히는 사례 가지고 날 설득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더 재미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옛날 사례예요. 여러분들 역사 이야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옛날 사례인데 놀라지 마세요. 경제 뭐 비즈니스 이쪽 사례가 아니라요. 징기스칸의 사례예요. 징기스칸 사례가 여기에 어울리는 게 있더라고요. 징기스칸 하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세계적인 정보강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나눔과 개방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안 어울리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했는데 이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징기스칸은 정복지에 갔을 때 순순히 항복을 하면은 아무 조건 없이 보듬는 이러한 정책을 썼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듬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자신한테 대항하는 사람들, 대항하는 그런 나라한테는 잔혹하게 아예 소금을 뿌려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행태도 보였죠. 네.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도 보였고 또 몽골 사람들 말 너무 잘 타잖아. 네. 뛰어난 말타기 실력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역참제. 각 지역별로 중요한 데를 말로써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참제 덕분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징기스칸의 성공 비결에는요. 많은 분들이 관가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징기스칸이 태어난 12세기 몽골은요. 인구가 200만을 넘지 않았대요. 그리고 부족별로 완전히 분열돼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서도 아주 약소국가였다고 합니다. 네. 거란이나 여진 이런 데보다 힘이 약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징기스칸은요. 그 작은 몽골 부족을 기반으로요. 주변에 인구가 2억 명이 넘잖아. 중국까지. 이 2억 명이 넘는 인구를 정복하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죠. 이렇게 징기스칸이 성공한 배경에는 아까 얘기되었던 나눔, 즉 분배 시스템의 아주 작은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당시 몽골 초원에는요. 부를 축적하는 중요한 수단이 뭔지 아세요? 약탈이었습니다. 네. 다른 민족 가가지고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귀함, 금은부화 다 차지하는 거죠. 또 거기에 있는 양이나 말 같은 가축도 빼앗고요. 또 여성들은 노예로 확보해가지고 또 팔아먹기도 했잖아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몽골 부족에서는요. 전투에 참여한 소수의 귀족들만 이 약탈품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대요. 뿐만 아니라 약탈품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먼저 차지하는 사람, 먼저 침발라놓은 사람이 임자란 거야. 다른 사람이 와서 채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몽골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약탈 민족도 비슷했죠. 약탈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 시기에는 대부분 비슷했어요. 어느 나라 정복하면 약탈품 차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요. 전투에서 졌을 때가 아니래요.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겼으면 아니 문제가 발생 안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전투에서 이길 것 같으면요. 약탈품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귀족들이요. 적을 섬멸하기보다는 약탈품을 먼저 차지하는데 열을 올린 거야. 먼저 찜을 해야 자기께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을요. 도망가는 적을 물리치는 것보다는 야 쟤네는 그냥 가게 놔두고 걔네들이 놓고 간 재물 이거 도둑질해라. 이렇게 동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허허. 이 때문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투에 패할 것 같은 이런 부족이나 나라 이런 나라들은 꼼수를 쓰는 경우가 많았대요. 뭐냐면요. 한번 붙어봤어. 우리가 질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할까? 재물보다는 목숨이 더 귀중하잖아.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비싼 물건 이거 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놔두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놔두고 도망가게 되면 몽골 애들이 와가지고 이 도망가는 적군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놓고 간 비싼 물건 이거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자기께 되잖아요. 이래서 몽골 군들이 거기서 아기 다툼을 벌이는 거야. 야 이거 내가 먼저 찜했는데? 아니야 내가 먼저 아까 침 발라놨어. 이러면서 싸웠다는 거야. 아하. 그 사이에 적군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중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도망간 거예요. 몽골군이 쫓아오지 않는 곳으로. 남은 전력을 고스란히 후퇴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왠지 골목에서 삥 뜯기기일 때 돈이 한 푼도 없으면 흠칫 두들겨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야 5,000원은 넣고 다녀라. 뭐 이런 느낌?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아무튼요. 이 몽골군한테 패한 적들 그냥 물러만 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얘네들 어떻게 되겠어요? 복수심이 이글이글 불타오를 거 아니야. 야! 이 몽골 애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귀중한 금은보화 다 훔쳐갔어. 얘네들이요. 물러난 전력을 재정비해서 몽골군들이 다시 정비하기 전에 다시 복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몽골군들은 이 복수에 당하는 경우들도 많았다는 거죠. 몽골뿐만 아니라 약탈 부족의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섬멸하기보다는 약탈만 치중하게 만드는 이 왜곡된 분배 구조가 약탈을 했는데 다시 복수를 당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징기스칸이 부족장이 되고 몽골의 지도자가 되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이 문제 정확히 꿰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요. 리더가 되자마자 부족장이 되자마자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몽골 전통에 그리고 약탈민족 아니면 그 당시 대부분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왜곡된 분배 구조 이것부터 바꾸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바꿨느냐? 전투가 완전히 끝났다고 이 징기스칸 자신이 선언하기 전까지 개인적인 약탈 이거 절대 안 돼. 네. 전면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를 어기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냥 처형시킨 거야. 너 왜 명령 안 들어? 전투에선 바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네. 자신의 가족이라도 큰 벌을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전투가 완전히 끝난 뒤에 약탈한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요. 거기서 농공행상을 하는 거야. 각자의 역할과 전공에 따라 다 분배를 해준 거죠. 요번에 박 PD가 잘 싸웠네. 그러면 박 PD한테는 금은보화 이만큼. 이 PD는 뭐 비리비리 잘 싸우지도 못했어. 너는 요만큼만 가져. 이런 식으로 분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전투에 참가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전 전쟁에서 숨진 전사의 유족들한테까지 전리품을 나눠줬대요.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분배의 규칙을 바꾸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징기스칸의 군대는요. 공은 내가 세우는 만큼 전리품을 주네? 거기다가 내가 죽어도 주네? 우리 가족들한테. 이러니까요. 약탈 신경 안 써요. 징기스칸이 명령을 내리는 거에 따라 적을 섬멸하는데 주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충분히 전리품 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더욱 용맹하게 전투에 참가했다는 거죠. 특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게도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눠준다. 이 확신 때문에 징기스칸의 군대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야. 내가 죽어도 우리 가족한테는 전리품이 가니까. 그렇죠. 승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면 안 돼.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징기스칸이 진짜 천재였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렇게 나눔, 분배의 범위를요. 징기스칸은 완전히 개방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개방을 했느냐?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한테 전리품 나눠주는 건 당연할 거 아닙니까? 대부분 나라들은 전투에 참여한 전쟁에 직접 관여한 군인들한테만 전리품을 나눠줬는데 징기스칸은 그거가 좀 부족해. 개방을 했어요. 어떻게 개방을 했냐면요. 후방에서 지원해준 지원병들, 병참에 나선 사람들 이런 국민들한테까지 골고루 전리품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열심히 전투를 도우면요, 나도 전리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박 PD가 나와서 막 말 타면서 칼 휘두르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처럼 뒤에서 후방 지원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도 전리품을 나눠준 거예요. 말똥 치운 사람도 해당이 되겠네요. 당연하죠. 이 덕분에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징기스칸의 군대는요,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볼 수 없었던 강력한 후방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군수품, 전쟁 물자, 이거를 강력하게 지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 동원됐던 군대 숫자가요, 10만 명밖에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겨우 10만 명의 군대로 중국, 남아시아, 인도, 중동, 러시아, 동유럽, 독일까지 쳐들어갔잖아요. 네. 여기까지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정복의 비밀이 이 강력한 후방 지원, 병참이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또 뒷얘기가 있었군요. 저는 그냥 말 잘 들면 다 살려주고 거절하면 모조리 죽여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비밀이 진짜 여기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강력한 병참 지원, 후방 지원이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만 해도요,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 나라에서 전쟁 준비하고 있어, 이 소식이 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방비태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시로 전투태세를 갖추기에는 국민들의 숫자가 너무 적은 거야. 대부분의 나라가. 그래가지고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때부터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이제 방비태세를 갖추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요, 어차피 적들이 멀리에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오는데 한 달 아니면 2달 이렇게 걸리니까 천천히 대비해도 된다. 한 달, 2달 동안 이 농부들을 병사로 훈련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몽골은요, 적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전에 적 앞에 나타났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적이 방비태세를 다 맞추기도 전에 그 앞에 나타나서 야, 니네 문 안 열면 죽어. 그러니까 몽골군이 가면 문을 열고 항복했던 나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갔을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몽골군들은 말 2마리를 끌고 다녔기 때문에 말을 갈아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빨리 도달할 수 있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아까 얘기했던 강력한 후방 지원, 보급품, 보급, 말 지원, 이런 것들을요, 후방에서 목숨을 걸고 보내줬기 때문에 한 달 걸릴 거를 일주일 만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중원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서쪽으로 전쟁을 하러 갈 때 이 중원에 있는 말을 서쪽까지 2마리를 끌고 간다 한들 사람이 탔던 말이나 안 탔던 말이나 체력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서쪽에 있는 완전 싱싱한 말을 아주 신속하게 갈아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클라우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역참제 있죠. 역참제가 정복한 모든 땅을 파발마로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3세기의 인터넷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역참제의 비밀도 아까 박 PD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파발마를 몰았던 사람들한테도 공평하게 분배를 해준 거예요, 전리품을.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한 달 걸릴 거리를 일주일 만에 주파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적들이 도대체 이 속도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몽골군이 쳐들어온다 하면 다들 판판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놀라시면 안 돼.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까 박 PD가 잠깐 언급했던 이 징기스칸의 분배의 개방은요, 자신의 부족들한테만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정복민도 이 분배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정복을 당했지만 몽골에 충성하겠다. 이렇게 충성을 서약하면요, 공평하게 분배받을 기회를 준 거예요. 에이, 설마 진짜 그랬을까?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야율초제란 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율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야율요? 예. 이 야율로 시작하는 이름이 꽤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아무튼요, 야율초제가요, 몽골의 위대한 2인자로 불린 분이에요. 징기스칸의 참모. 쉽게 얘기하면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있죠? 유비의 제갈량급. 그리고 초안지의 유방, 한나라 세운 분이잖아요. 이 유방의 장량이나 소하에 해당하는 인물이래요. 특히 야율초제는요, 후대 황제들에게도 엄청난 신임을 받았대요. 뿐만 아니라 권력도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했어, 2인자를. 그래서 그는요, 징기스칸 그리고 후대 황제가 오코타이잖아요. 이를 비롯해서 30년간 무려 4명의 황제를 보필했대요. 아니,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면 당연히 몽골 출신이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황제의 최측근이자 오랜 기간 2인자 자리를 놓지 않았던 분, 죽을 때까지도 놓지 않았어요. 근데 야율초제는요, 놀랍게도 피정복민 출신이래요. 그는요, 거란족이 세웠던 요나라 황족 출신이래요.
그리고 요 나라가요 금나라한테 정복을 당했거든요. 금나라에서는 관리를 지냈던 인물이래요. 네. 그런데 징기스칸의 눈에 띄어가지고 2인자짜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아, 이제 생각난다. 이 야율이 요 나라에서 쓰던 이름이었어요. 맞아요. 제 기억에 야율보기. 맞아요. 예, 이런 사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나라 황족 출신이고 금나라에서 관리를 지냈고, 근데 나중에는 원나라에서 황제를 보필하고, 특히나 이 징기스칸은요 자신의 후계자였던 아까 그 후대 황제 그리고 이 셋째 아들이었던 오고타이에게 야율 추제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하늘이 우리 가문에게 준 선물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후대 왕들이 야율 추제를 함부로 못했겠죠. 근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후대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죽을 때까지 4대 황제를 보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삐뚤어진 관점에서 보면 김기춘이네. 아이, 김기춘 같은 그런 나쁜 인물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박정희에 이어 박근혜까지 그것도 한 30년 되지 않나요? 아이, 그래서 감옥 갔잖아요. 그 사람은. 야율 추제는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절대 비교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여기서 잠깐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야율 추제가 어떻게 징기스칸의 마음을 얻었을까? 징기스칸이요 금나라를 정복한 후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이 금나라 관리 중에 학식과 인품이 뛰어난 인재가 있다. 뭐 당연히 그 사람이 야율 추제였겠죠. 그래서 야율 추제를 불렀어요. 그래서 야, 너 충성을 다하면 내가 진짜 좋은 자리에 줄게, 이렇게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회유를 했는데 이 야율 추제가 말을 잘 안 들은 거야. 그래서 징기스칸이 이 야율 추제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본래 거란족임을 나 알고 있어. 내가 금나라, 아까 금나라가 거란을 정복했다고 했잖아요. 네. 금나라 황족을 죽여서 거란이 세운 요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 너의 원수잖아. 원수를 갚아줄까? 야율 추제한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율 추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저 같으면 아우, 그 원수 제발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는데 네. 야율 추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미 요 나라는 멸망했고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가 머리를 숙여 금나라에서 벼슬을 했습니다. 조상이 금나라를 섬겼는데 어찌 제가 사사로운 복수를 원하겠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네. 징기스칸은 이렇게 야율 추제가 대답하는 걸 듣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복수해달라고 하지 않고 배려와 의리를 지킨 모습에 징기스칸이 완전히 마음을 홀딱 뺏긴 거야. 근데 이렇게 뺏긴 것도 너무나 많이 뺏겼죠. 자신의 2인자로 만든 거 아닙니까? 몽골은요, 이 야율 추제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능력 있는 피정복민을요 가리지 않고 자기 사람들로, 자기 부족민과 똑같이 대우했다고 합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단순히 싸움만 할 줄 알았던 징기스칸이 이렇게 정당하고 공평한 분배, 나눔으로 파이를 키우고, 이렇게 키운 파이가 결국 자신의 목도 커진다, 이 진리를 벌써 알고 있었다는. 제가 김기춘을 꺼낸 거는 뭐 김기춘이 야율 초대급이다 그게 아니라 박정희나 박근혜도 이렇게 징기스칸처럼 자기 라인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라인, 그러니까 이런 데서 능력만 보고 뽑았으면 맞아요. 이런 야율 초제급 인재를 얻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걔들은 그릇이 그렇게 안 되니까. 맞아요. 아니, 박 PD 같은 사람을 옆에다 뒀었으면 진짜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아니, 박근혜가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딱 2인제로 썼으면 그러니까요. 유 작가님이 가지도 않았겠죠? 갔을라나? 아유, 당연히 안 가셨죠. 아무튼요, 여러분들 다시 얘기를 돌아오자면요, 신자유주의에서는 공정한 분배가 성장의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분배만 따지다가 성장 언제 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하지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엘리시나 교수와 이탈리아 보코니 대학교의 페로티 교수가요, 1960년부터 1985년까지 무려 71개 나라의 불평등과 성장 관계를 조사했대요. 그 결과를 보면 진짜 놀라워요.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소득 불평등이요, 사회 불안을 키우고 그 여파로 투자의 불확실성이 커져 결국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 이거를 실증적으로 입증했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연구가 있어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베나브 교수가요, 불평등에 관한 연구 23개를 모아서 이걸 그냥 각각 본 게 아니라 이걸 재분석해봤다는 거예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런데 이 23가지 연구가 각기 다른 데이터와 기간, 그리고 서로 다른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소득 불평등의 격차가 경제 성장을요 낮추는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23개 연구에서 모두 다.
이 이유가 뭘까요?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 구조에서는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이 아예 포기하게 되잖아요. 이런 현상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게 되면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겠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영영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성장만 하면 분배는 알아서 될 것이라고 설파했던 신자유주의 논리가 얼마나 허망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남에게 나눠줄 게 어디 있느냐? 수구보수의 항변. 진짜 헛웃음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2세기 징기스칸도 알았던 공평한 분배, 나눔, 그리고 개방의 마법을 21세기에도 이 수구보수에서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성장을 계속해서 얻는 과실을 물론 미국이나 북유럽 이런 사람들은 나누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일본 이런 수구 보수 세력들은 지들은 안 하면서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 이렇게 자선을 한다든지 기부를 하는 부자들, 그거를 마치 자기인 듯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제 저희 애청자분들도요, 나눌수록 또 개방할수록 커진다는 나눔과 개방의 마법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900년 전에 징기스칸, 그리고 캐나다의 퀘벡이나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나 스페인의 몬드라곤의 협동조합이 이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들도 증명하고 있고요. 게다가 처음에 언급했던 배달의 민족의 김몽진 대표도요, 조만간 이를 증명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들고요. 그래도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희도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직접 실천해 볼까 해요. 뭐냐? 저희가 2년 반 동안 팟캐스트를 해오면서 배웠던 노하우, 네. 이것도 여러분들과 얼마든지 나누려고 합니다. 애청자분들 중에서 직접 이거 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단 저희가 주 4일째 다들 알고 계시죠? 금요일에서 일요일은 빼고 주중에. 그러니까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나 이런 얘기 재밌게 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저희랑 같이 방송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방송을 하시고요, 그 방송이 너무나 좋다 그러면요, 그 방송 들고 나가셔도 저희가 저작권이나 이렇게 돈 달라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들고 나가시는 거 박수만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네, 저희 마이크만 안 들고 가시면 돼요. 아무튼요, 여러분들도 이런 나눔과 개방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으실까요? 그럼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산업도시, 이걸 꼽으라면 빠지지 않는 곳이 3곳이 있더라고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산업도시요? 예. 중국의 선전 이런 데 아니에요? 그런데도 빠지지 않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곳은요, 3군데인데 캐나다의 퀘벡,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그리고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렇게 3곳이래요. 몬드라곤은 알아요. 몬드라곤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무튼 몬드라곤 아시니까 이 질문도 대답하실 수 있겠네요. 이들 도시의 공통점. 여기 몬드라곤은 협동조합, 이걸로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박 PD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요,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지역 경제 활동 비중이요, 다른 도시보다 무려 10에서 20%나 높은 곳이래요. 아하. 이래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 도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박 PD가 방금 언급하셨던 몬드라곤은 아까 협동조합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벌써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고요, 일반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는 이거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또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몬드라곤은요, 최근 분리 독립으로 시끄러운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을 토대로 해요. 근데 현재 시끄러운 데는 여기가 아니죠. 카탈루니아잖아요. 그쵸. 그 바로 옆에 있는 바스크도 분리 독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하. 그런데 아무튼 카탈루니아 지방보다는 조금 작은데, 여기는요, 이 바스크 지방은요, 협동조합이 엄청 잘 나간대요. 이 협동조합에 소속된 회사가요, 무려 280개가 넘는데요.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 재벌들도 280개 회사 가진 재벌은 없지 않나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한국 재벌과는 달리요. 몬드라곤 협동조합은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고 해요. 그래서요. 조합원들이 회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요. 경영 전반을 민주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놀라운 제도가 갖춰진 것은 이유가 뭘까? 살펴보면요. 설립자 덕분이라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뛰어난 경영인이길래 이런 회사를 설립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만든 분은요. 경영인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관련된 사람도 아니에요. 네. 누군지 아세요? 신부세요. 아, 신랑 신부? 그 신랑 신부 말고요. 카톨릭. 스페인은 카톨릭이 국교잖아요. 큰 빚을 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김 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대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 오기까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한 감사함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저희가 신문사에 있을 때 IT 담당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봉진 대표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물론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작은 스타트업이었겠지만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보통 기자들을 대상으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대표들은 맨 처음에만 잠깐 나오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밥 먹으러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 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진행도 다 하시고, 그러니까요. 질문도 다 받고, 그리고 좀 곤란한 질문이 들어와도 그거를 슬기롭게 넘어가는 그런 지혜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가 대답하기 힘든 거 밑에 사람들한테 넘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해결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게 보이더라고요. 네, 전 개인적으로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애청자분들은 직접 한번 김봉진 대표 쳐보시면 저희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저희가 이거 멋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이거 가지고 그렇죠. 또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아니 이렇게 기부하는 거 나눔을 하겠다는 거 이거 그냥 몰래 해도 되지. 왜 굳이 공개를 할까?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도 인간인지라 공개적인 약속으로 저 스스로의 의지를 지키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하. 이렇게 공개해야 야, 너 왜 100억 원 다 기부 안 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살 빼는 것도요. 혼자서 나 몇 킬로 빼야지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의지가 더 생기고요. 그런 뜻이라는 얘기인 거죠. 진짜 설명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래서인지 저희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네티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벌써 수만 개의 좋아요, 공감 이게 막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정작 벤처업계에서는요. 이 김 대표의 이런 행동 이거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래요. 왜냐하면요. 이 김 대표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희 그 외관기관이라고 하죠. 뭐 상장이나 이런 게 안 됐어요. 그래서 지분관계나 이런 게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데 일단 이 회사는요. 창업한 지 6년이 됐거든요. 6년 동안 거의 대부분 적자였어요. 그렇죠. 5년 동안 적자였고 6년째였던 작년에야 겨우 흑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매출이요. 849억 원, 영업이익은 25억 원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김 대표의 재산 얼마나 될까요? 100억 원을 기부하기에는 조금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아직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상장 회사라 어림짐작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현재 김 대표의 평가 재산 그것 중에 한 3분의 1은 내놔야 100억 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돈 많은 자산가라도 3분의 1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 이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최소한 한국에서는 유일무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다들 물어봤겠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자신의 3분의 1 어쩌면 2분의 1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느냐. 이에 대해 김 대표는요.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재물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베풀어주는 것만한 것이 없다. 이게 김 대표가 직접 하신 얘기는 아니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했던 얘기거든요. 네. 이 글을 소개를 한 거죠. 나도 이런 심정이다. 정약용 선생님과 같은 심정이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최근 2달 전에 안식 휴가를 떠나셨거든요. 그동안에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2달간 안식 휴가를 다녀오면서 깊이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 이것도 당연히 비즈니스 하는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100억 원을 선뜻 내놓은 거죠. 그러면서 김 대표는요,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배우고 싶은 미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기억, 그리고 이분이 전문대를 나오셨거든요. 네. 전문대를 졸업한 뒤에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해서 대학원을 나온 자신의 상황, 이런 것도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는 어린 시절 힘들게 공부를 했다. 이런 힘듦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진짜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분이 처음 사업했었을 때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았대요. 30 초반에 개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요. 전세금을 잃기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배달의 민족 그 우아한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김 대표는요. 퇴근할 때 인사하지 않습니다. 휴가에는 사유가 없습니다. 이런 문구를요. 딱 들어가는 입구 사무실 가장 높은 위치에 걸어놓고 그냥 걸어만 놓은 게 아니에요. 이걸 실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아한 형제들 진짜 직원들은요. 퇴근할 때 인사 안 하고 그냥 나와요. 언제든지 자기 일만 끝나면. 그리고 휴가 갈 때 사유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 휴가 가겠다고. 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얘기도 저희가 예전에 드렸었죠. 지방 출신 직원들이요. 일요일을 가족들과 더 오래 더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요. 월요일 오후에 출근하는 4.5일제 이런 것도 실시하고 있어요. 어허. 월요일 오전에는 출근하려면 너무나 힘들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방분들은요. 일요일 날 저녁에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일요일 저녁까지 즐겁게 가족들이랑 지내고 월요일 날 느지막이 출근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일요일 오후에 어쩔 수 없이 올라와야 되니까 고속도로가 막히고. 그러니까 그럼 월요일에 출근해서도 피곤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는 안 내려가야지. 가족들과 또 멀어지고. 아하,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이렇게 우리 기업에서 보기 힘든 노동 친화 정책 이거 펼치고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이게 압권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얘기는요, 제가 추측컨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감옥에 있는 제 드래곤 있죠. 이재용 들으라고 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김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요. 지난달 창립 1주년을 맞이했는데 이때 스타트업 신경제 선언문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네.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편법 승계와 가족 경영을 하지 않겠다. 들으라고 한 얘기 맞죠? 네. 아무튼요. 저는 이 문구도 보면서 회사 이름만큼이나 우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김 대표의 이런 나눔 기부 행위가요. 박수 받을 만은 하지만 경제학적으로도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요. 얼마 전에 저희 팟빵 게시판에 프레이저님이 물으셨죠. 네. 나눔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정말 의미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요. 오늘은요. 나눌수록 커지는 나눔의 마법을요. 경제학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입이 아프도록 이런 얘기하죠.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 근데 진짜 배가 되나? 경제학적으로도 그럴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렇죠. 배가 산으로도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안 가고 어떻게 잘 되는지 한번.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3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반갑고도 놀라운 뉴스 하나가 있었죠? 네. 박 PD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박 PD가 아재 개그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아재 개그를 해야죠. 이 업체에 대해서는. 아, 그렇군요. 예, 이 발음으로 하는 아재 개그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배다른 민족. 아, 배다른 민족. 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박 PD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배다른 민족은 아니고 배달의 민족이라고 있죠. 그렇죠. 주말 동안 한 번 정도 뭐 치킨이나 족발 시켜 먹으시라고 한번 이용했던 그런 앱이잖아요. 이 배달의 민족이 네이버나 다음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더라고요. 어제 미세먼지가 많아서 외식 대신에 시켜 먹자. 뭐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배달의 민족이 엄청나게 쿠폰을 뿌렸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해요. 무슨 일이냐면요.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요. 재밌죠? 우아한 형제들. 네. 우리도 이렇게 좀 회사 이름을 멋지게 만들어야 될 텐데. 저희가 창업할 즈음에
무슨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아이, 우리도 이런 형제들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썰렁한 형제들. 썰렁한 형제들. 아무튼요, 이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라고 계시잖아요. 네. 이 김봉진 대표가요, 사죄를 환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우아한 형제들 여기가 스타트업에 불과하잖아요. 아니 거기 대표가 겨우 사제 출연하는 것 가지고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김 대표가 약속한 액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100억 원. 와. 장난 아니죠. 김 대표는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요, 앞으로 3년간 개인 지분을 처분하여 1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다. 우선 이 중 절반 정도를 저소득층 아이들 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멋있네요. 아니 근데 이쯤에서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겨우 스타트업 대표인 김 대표가 얼마나 돈이 많길래 100억 원이나 선뜻 내놨을까? 보통 100억 원 정도 기부하려면 아무래도 개인 재산이 한 조 단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김 대표가 이끄는 우아한 형제들은요, 아직